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쓰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방학 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이 없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고 와서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슬기로이 극복해서 빨리 또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보고요. 대신에 이제 학교에 나오는 날에 수업 있는 경우에는 또 학교에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위치를 저기 더 서쪽으로 이동해서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봤어야 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인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고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글 잘 그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인도의 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강을 보면요, 강이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립니다. 자, 요렇게 왼쪽에 흐르는 이 강은 바로 인더스 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흐르는 강은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입니다. 그래서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이 있다. 처음 인더스 강 유역에서 인도의 아주 오래전 문명이 탄생하는데, 이 문명이 인더스 문명이었어요. 인더스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 인더스 문명은 시기가 지나면서 쇠퇴하게 되고, 어디론가부터 내려온 다른 지역에서, 외부 지역에서 내려온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문명의 범위가 오른쪽으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인더스강 중심에서 겐지스강 유역의 겐지스 문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상식은, 처음에는 인더스강 유역이 인더스 문명이었으나 왼쪽에서, 외부에서 철기를 가진 아리아인들이 침입함에 따라서 그 문명의 범위가 오른쪽, 즉 겐지스강으로 이동해서 이 유역에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까지를 알아두고 있으며, 오늘 이야기할 마우리아 왕조와 인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의 선행 학습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요, 불교의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여러분들한테 교과서 학습지 페이지를 하나, 둘, 셋, 교과서 188에서 189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불교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교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부처님, 절, 불상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불교가 처음으로 탄생을 했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인도 지역이었어요. 인도. 그래서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마우리아 왕조 이야기한다 했는데 왜 불교를 이야기하죠? 라고 하면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또한 우리 정서하고 조금 안 맞게 인도라고 하는 지역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딱 한 가지 종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다 싫어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공존해 나가면서 물론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지역에서, 인도라는 지역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해 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다분히 종교적인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가 성립돼 있는 불교라는 것이 성립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가 BC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는 어떤 상태였느냐? 인도의 분열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즉, 한 나라가 통일을 하거나 제국을 형성하지 못하고 인도가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갈라져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철기의 사용 확대였어요. 이전에는 뭘 썼을까요? 그렇죠. 청동기를 썼죠. 청동기와 철기를 비교하면 뭐가 더 단단하느냐 하면 철기가 더 단단해요. 단단한 철을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늘어나느냐? 바로 철기 농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잉여 생산물이 어떻게 될까요? 남는 생산물이 많아지겠죠. 그럼에 따라서 남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팔겠죠.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당연히 지역 간의 교류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죠. 결국에 이러한 지역 간의 교류 활발 그리고 상업의 발달은 이 지역 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파는 누구? 그렇죠. 상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상인 세력. 선생님이 상인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샤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바이샤 계급. 물론 상인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농민도 바이샤 계급이긴 한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쓰면 상인 세력, 바이샤 세력이 강해졌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철기의 사용 확대는 두 번째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전국 전쟁이 활발하게 되는 게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요? 그렇죠. 철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전쟁이 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왕의 권한이 강화되죠. 자, 왕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이 왕들이 있는 이 계급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크샤트리아라고. 선생님, 바이샤는 크샤트리아니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종교에는요, 사람을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딱 4개의 계급, 신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제일 높은 사람들은 브라만교니까 브라만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사제, 즉 브라만교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아주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굴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 제위. 그 다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이나 싸우는 사람들, 귀족들이 제일 높을 것 같지만 브라만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샤트리아예요. 그리고 농민이나 상인들 바이샤, 그리고 노예 계급에 해당되는 수드라. 그래서 브라만, 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제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카스트 제도라고. 자,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 성립 이전의 인도 사회는
4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4개의 신분이 함부로 섞일 수 없는 아주 딱딱하고 아주 엄격한 신분 질서인 카스트 제도 하에서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 사회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높은 브라만의 그런 위세라든지 브라만의 지위는 엄청 높았고요. 반대로 수두라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차별적이고 엄격한 그러한 신분 제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만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브라만교 하에서 4개의 신분제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브라만은 항상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력이 성장하고 있는 건 상인 세력과 왕의 세력이었어요. 왕들이나 상인들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높다? 브라만이 지위가 최고고 그 아래에 누가 있다? 왕과 상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된다?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브라만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브라만들이 하고 있는 제사, 브라만들이 독점하고 있는 제사가 굉장히 어떻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상태, 브라만이 지위가 엄청 높아서 왕이나 상인들이 아무리 세력이 커져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브라만들이 지내는 제사는 형식적이고 복잡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별로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겠어요? 브라만교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교의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내용을 넘어가서 불교의 성립 두 번째 두 번째 내용은요, 불교가 이제 창시되는, 불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불교를 처음으로 성립했다고 합니다. 창시했다고 해요. 불교의 창시에 대해서. 불교의 창시는요, 누구다? 그렇죠. 석가모니. 근데 우리가 이 석가모니는요, 원래 일찍이 해탈한 자라는 뜻이고요. 원래 석가모니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만한 왕국의 왕자였어요. 즉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석가모니도 이제 부자다 보니까 왕자다 보니까 막 방탕하게 평소에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자신은 맨날 뭐 술 마시고 여자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하는 편한 생활을 했었는데, 나가보니까 늙고 병들고 혼자 되고 배고프고 죽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굉장히 고뇌에 빠집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라는 뜻을 사람이 됐고요.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불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를 한번 보면요. 일단 자비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꼴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다.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 둘은 서로 남남이 아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네가 있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자비로서 생각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껴야 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귀한 존재이지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윤회. 즉 윤회는 바퀴 윤자의 돌회자입니다. 그래서 바퀴처럼 계속 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 끝이 없어요. 즉 내가 지금 선생님이 민인성이라는 이름으로 막 몇십 년을 살다가 죽었어. 죽고 나서 끝이냐? 아니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생에서 이 올해 잘 살았으면 계속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소, 개, 돼지 혹은 뭐 다른 아주 풀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식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이 한 번 돌고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바로 윤회, 즉 굴레, 이 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왜냐? 이번 삶만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이번의 삶이 착하게 살았느냐 나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또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 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윤회에서 석가모니는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을 하면,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하게 되면 이 바퀴의 굴레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윤회와 해탈 사상을 가능을 함을 설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을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일단 브라만교를 비판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수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브라만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브라만 제외한 나머지 계층들이겠죠. 그샤트리아, 바이샤, 마지막 수드라까지. 자, 여러분들 교과서 188쪽에 보면요. 188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교가 환영을 받은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읽어보게 되면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데 왜 브라만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만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나 같은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사나 지내고 이런 사람 브라만들이 대우를 받는 거야? 난 이해할 수 없어. 이 브라만교 말고 다른 종교 없을까? 하고 보니까 그렇죠. 불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샤트리아 계급들에게 환영을 받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바이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힘이 커졌는데 사회적으로 대우가 좀 달라져야지.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이 바이샤 계급의 권한이 커지고 있는데도 브라만교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새로운 종교에서는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은 자기들하고 잘 맞아요. 브라만교를 받아들이고 마지막 수드라, 이 수드라 계급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환영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해탈에 대한 것이고 평등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도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거기 왼쪽에 가부좌를 들고 있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하여도
깨달음을 얻는 자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가 바로 고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브라만교에서 윤회는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브라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간 중에서도 제일 복이 아닌가. 그 전에 아주 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브라만으로 태어났고, 수드라로 태어난 건 지난 삶에서 전생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업보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면서 이 삶에 수용하면서 살아야지 뭐 불평불만을 가지면 안 돼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는 이런 윤회 사상을 좋아하겠죠. 왜? 현재 있는 자기들 브라만, 그 다음에 마지막 수두라까지 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두라 입장에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윤회가라는 게 해탈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해탈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되고 평등한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수두라는 브라만교보다는 역시 무슨 종교가 좋다? 불교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불교의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마우리아 왕조 2번 마우리아 왕조는 우리가 인도의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이라고 불립니다. 마우리아 왕조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BC 4세기경에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레니즘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드로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가 인도 북부까지, 인더스강 유역까지 침입을 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랬다가 이제 휘하 장군들, 알렉산드로스 휘하 장군들이 더 이상 우리 동쪽으로 가지 맙시다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북인도 일대의 지역에 강한 힘을 가진, 이러한 침입에도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힘을 가진 국가가 등장하기를 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찬드라구타 마우리아 라고 하는 사람이, 찬드라구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하게 돼요. 이때가 BC 317년이었습니다. 자, 찬드라구타라고 하는 게 이름이고요, 마우리아는 이제 성입니다. 그래서 찬드라구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들었다? 마우리아 왕국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 마우리아 왕국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왕이요? 아소카 왕. 이 아소카 왕은요, 찬드라구타 마우리아의 손자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굉장히 큰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어떻게 한다? 정복하는 활동을 합니다. 정복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정복을 위해서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을 만들게 돼요. 만든 사람은 찬드라구타 마우리아고, 전성기를 맞이해서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은 아소카 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소카 왕 시기에 마우리아 왕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나요? 밑에 촐라라고 불리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북인도 지역, 중북부 인도 지역을 전부 다 통일을 했던 게 마우리아 왕조다. 이게 특히 최대 영토로 확보를 했던 게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정복한 나라들, 정복한 지역에다가 관리를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시설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찬으로부터 마우리아, 그 다음에 아소카 왕까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마우리아 왕조에서 발달했던 불교를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요. 바로 상좌부 불교. 상좌부 불교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아소카 왕은요, 아까 여기 밑에 나왔다시피,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나왔다시피, 원래 지역은 마우리아 왕조의 본래 발생지는 이 펀잡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마우리아 왕조 그 아소카 왕 때에 이르러서 밑에 있는 안드라 그리고 칼린가, 마가다와 같은 이 독립국가들을 다 전쟁으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왕이겠어요, 아소카 왕이. 어느 날 아소카 왕이 칼린가 왕국을 이제 정복을 하러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막 정복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소카 왕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회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이러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불교를 통치 이념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이루게 돼요. 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말로 뭐라? 정복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그만두고 불교를 통해서 살생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평화적으로 하고 하는 이러한 불교적인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기로 아소카 왕이 어느 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불교 경전을 정리하고 불교의 경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원, 불교 사원을 건립하는 등 아주 불교의 심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탑 있죠? 탑, 스투파라고 불리는 이 탑은요, 우리가 생각나는 건 어떤 거냐면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다보탑,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황룡사지 우측목탑 같은 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탑은 이제 돌을 이렇게 쌓아서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이런 식이죠. 선생님이 잘 그림 못 그려서요. 이런 식으로 탑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처음 만들었던 탑은요, 원래 목적이 뭐냐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거예요. 그 외에 오랫동안 이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몸속에 살이라고 하는 구슬 같은 게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면 거기서 다비식을 하고 나면 사리가 나온다는데,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 건축물이 사실 탑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본고,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의 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탑하고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산치대탑이라고 불리는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집처럼 생겼죠. 그래서 대표적인 불탑은요, 산치 지역의 큰 탑, 산치대탑과 같은 이러한 불탑을 세웠다. 누가요? 마음을 바꿔먹은 아소카 왕이 이러한 산치대탑을 만들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나아가 외국에다가 불교 사절단을 파견을 하기도 하고요. 불교 사절단 파견, 즉 불교를 사절단을 파견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뭘까요? 그렇죠, 불교를 전파했다.
전파하고요. 그래서 어디로 전파가 되느냐 하면 바로 실론, 지금 스리랑카 있죠. 실론 티 들어봤습니까? 스리랑카에서 유명하게 재배되는 홍차 그 지역이죠. 스리랑카 지역, 실론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주로 전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아소카왕 시기에 불교를 우리가 무슨 불교라고 부른다고요? 삼좌부 불교라고 부르는데요. 이 삼좌부 불교는 특징이 뭐냐 하면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한다.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사실 나중에 볼 대승불교하고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누구? 석가모니가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해탈이 개인을 구제해 줄 수 있다. 개인의 삶을 뭐라 해야 되지? 개인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내가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해탈에 이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삼좌부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좌부 불교가 아소카 왕 시기에 발달해서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는데 주로 어디로 전파된다? 실론과 동남아시아에 전파가 됐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주제 탐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제 탐구는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 주제 탐구의 내용을 읽고 1번과 2번에 있는 물음에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30분 정도 지났네요. 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교과서 189페이지에 있는 주제 탐구의 글을 읽어보고요. 1번과 2번의 물음에 답을 해보면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아소카 왕이 제국을 통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불교에 이제 심취하게 됐는지에 대한 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아소카 왕의 석주라고 불리는 아소카 왕이 이곳저곳 통치를 할 때에 자신의 점령지에다가 세웠던 돌기둥이 있어요. 이 돌기둥을 아소카 왕의 석주라고 부르는데 이 석주 안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은 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아마 새롭게 올려줄 텐데 만약에 오늘 여의치 않으면 이 영상의 밑에 댓글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주제 탐구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됐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또 들으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온라인 강의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푸시안 왕조에 대해서 그리고 푸시안 왕조와 대승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